이렇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다 목적이 있고 그 동기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그 목적은. 그래서 동기가 사실은 배후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그러면 감정은 뭘까요? 감정은 어떤 경우에 일반론만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는 못하고 일반론만 말씀드리면 감정은 동기가 실현되면 어떤 감정이 유발됩니까? 감정 중에서도. 좋은 감정, 그죠? 긍정적인 감정, 만족감 같은 거 이런 게 유발되죠? 그러면 동기가 좌절되면요? 부정적 감정들이 유발되죠.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배가 고픈데 친구가 맛있는 걸 사줬어요. 어떤 감정이 생겨요? 포만감, 충만감, 만족감, 프렌드십 등등 좋은 감정만 잔뜩 느끼죠. 자, 근데 내가 배가 고파서 뭘 먹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뺏어 먹었어요. 다. 어떤 감정이 생겨요? 좌절감, 분노감, 적대감, 뭐 이런 게 유발되죠. 부정적 감정이. 사람은 자기가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 체험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동기 없이는 감정도 없습니다. 동기가 실현이 잘 되면 좋은 감정 느끼는 거고 실현 잘 안 되면 나쁜 감정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은 뭐 때문에 개발된 거냐면 동기 실현을 위해서 개발된 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한테 안내하는 거죠. 이건 너한테 네 동기 실현에 방해가 되는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들이. 그래서 글로 하지 마. 그거. 이게 사실은 생명체가 만들어낸 감정을 만들어낸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동물들은 유전적으로 이걸 전달을 해줘. 거의.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 이런 거를 동물들이 뭐 써서 전달하나요? 아니죠. 감정적 반응으로 코딩해서 유전자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동물들이 그걸 먹으려고 할 때 어떤 걸 느껴요? 부정적 감정을 느껴요. 메스꺼움, 혐오 이런 걸 느껴요. 뱀 보면 확 놀라고 이런 거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하게 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앞에 살았던 선조들이 그거를 코딩해서 넘긴 거예요. 우리 인간도 보면 어두운 곳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원시시대 때 어두운 데서 괴물들이 튀어나왔거든요. 괴물은 아니지만 맹수나 뭐 이런 위험한 것들이. 그래서 피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도 어둠 보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감정 반응을 이렇게 내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명체가 생존 활동을 하는데, 즉 생물학적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감정 반응을 먼저 넣어줬는데 이게 이제 기본 감정들이고 인간은 이것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 활동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회적 장면에서 또 감정들을 체험하겠죠. 그것도 이제 사회적 동기를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돼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인간은 존중받고 싶어하는 동기 있죠? 없어요? 네, 있으시죠 다. 이거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자, 존중받고 싶어하는 동기가 다 있어요. 이게 실현되면 어때요? 자존감 같은 거 느낍니다. 자기 긍정감 이런 거 느껴요. 그리고 이게 좌절되면요. 수치심 같은 거 느끼고 대표적으로 수치감. 쪽팔려 뭐 이런 얘기 그거 아니에요. 존중 못 받았을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은 감정을 이렇게 느끼는데 이 감정이 어떤 작용을 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감정은 뭘 인식한 거예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를 해석한 거죠. 인식한 겁니다. 그러면 감정은 뭐예요? 실체가 있는 겁니까? 생리학적? 있는 거죠. 이건 명확하게 생리적 실체가 있습니다. 감정은. 그래서 생리적 반응이 안 일어나면 감정도 못 느낍니다.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 감정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인들은 그 전기 충격 같은 거를 시범적으로 주고 나면 되게 불쾌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 5분 뒤에 전기 충격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시간을 착착 보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몸에서 다양한 공포와 관련된 긴장 반응이 나와요. 땀이 나고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이런 게 나와요. 측정하면 다 나옵니다. 사이코패스들은 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얘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받으면 그 순간 아프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공포와 관련된 생리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 5분 뒤에 전기 충격 받겠다라는 것은 알지만 몸에서 변화가 없으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될 때까지. 막상 받으면 막 이러면서 잠깐 놀래고 말아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몸에서 변화가 잘 안 일어나니까. 그쪽에서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상인은 우리는 다 그런 몸에서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가 아프다. 뭐 죄 졌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간혹. 나쁜 짓 하면 체하니까. 또 이제 불쾌해도 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을 뭐라 그럽니까? 애간장이 탄다. 간장이 끊어진다 그러죠. 뭐 단장이 아픈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옛날에 진짜 원숭이 해부에 의해서 밝혀진 거 아니에요? 중국 고사에 의하면. 새끼를 잃은 원숭이를 나중에 해부해 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 실험에도 비슷하긴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슬픔이 극심하면 창자가 손상된대요. 그런데 그 손상되기 전에 일단 뭔가 아프지 않겠어요, 거기가? 그걸 느끼는 거죠. 감정이라는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감정은 피할 수 없어요. 이건 관념이 아니에요. 이건 물리적 실체입니다. 어쨌든 논의의 이제 주제 핵심은 뭐냐면 감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했는데 감정은 실제적인 힘이에요. 이거는 관념에서 얘기하는 힘이 아니고 실질적인 힘이에요. 신체 활동으로 나타나는, 신체 변화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에너지입니다, 이건. 그걸 우리가 인식한 게 감정인 거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힘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 에너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굳이 얘기하면 감정이죠. 그렇죠? 동기는 감정적 에너지로 표출될 때 이게 작동되는 거죠. 내가 어떤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감정이 유발될 때 사람이 움직이는 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죠. 또 예를 들면 사막을 가다가 탈진해서 이제 탐험가가 길을 잃어가지고 사막을 헤매다가 탈진해서 쓰러졌어요. 그럼 이제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어요, 지금. 완전히 기력이 빠져서.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 오아시스 발견했다는 소리 들으면 뛰죠. 야, 저 건너에 오아시스 있으면 벌떡해서 막 뛰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동기유발이 되죠. 살았다, 살 수 있겠다. 희망. 그리고 저기까지만 가면 난 살아난다. 너무 즐겁다. 이러니까 그 순간 동기유발이 돼요. 일어나서 뛰어야 되겠다는. 그리고 그 희망적 메시지를 들었을 때 몸에서 감정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희, 기쁨, 뭐 등등 여러 가지 좋은 감정이 확 유발되겠죠. 근데 그게 유발되는 순간 생리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감정이니까. 그러니까 몸을 변화시켜서 근육을 긴장시키고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이렇게 세우려면 감정 변화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권투 선수도 뭐 쓰러져서 보면은 맨날 영화에서 보면 그렇죠. 막 KO 진짜 당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야, 옆을 쳐다보면 아들이 웃든가 아빠 힘내세요 뭐 아니면 아내가 여보 뭐 이런 뭐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좀 과해요, 제가 볼 때. 못 일어나요. 그렇게까지 맞고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근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그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감정이 유발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감정이라는 건 이해하셨죠? 그러면 감정을 촉발하는 건 뭡니까? 동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기와 감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역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심리 역동을. 인간 심리가 평평하게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동기와 감정에 의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목표 지향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에릭 프롬도 이런 입장에서 역동적 관점을 견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쭉 했었고요. 이 심리학에서 이렇게 역동적 관점 혹은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을 이제 보통 그 동기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동기가 더 중요하다. 인간 심리의 3대 구성 요소 중에서 동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동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주류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건 어느 쪽 입장일 것 같습니까? 동기론일까요? 아니면 지식론일까요? 지식 쪽입니다. 그래서 인지주의라고 불러요, 보통. 그래서 이 미국에서 미국 심리학의 핵심은 인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보다 지식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이트는 반대 입장이죠. 오히려 지식보다 동기가 더 중요하다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미국 심리학 제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습니다. 인지주의라는 인지주의적 측면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심리학 역사에서 대가 소리 듣는 사람들은 다 어느 쪽에 많을 것 같습니까? 동기론 쪽입니다. 대가 아니고 그냥 책에 잠깐씩 이름 나온 사람은 저 인지주의고 미국의 무슨 대학 교수 이러면 인지주의고 그래도 대가 소리 듣는 사람들은 거의 다 동기론이에요. 자, 보세요. 프로이트 동기론자죠? 물론 잘못된 동기를 주장했습니다. 성역설. 하지만 동기론자라는 건 확실하고요. 융은 어때요? 역시 집단무의식이라는 강한 동기를 주장했고
아들러는요. 열등감에 기초한 권력의지. 이것도 동기론입니다. 이 사람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매슬로는요. 그 유명한 욕구 위계론을 내세워서 사회적 동기의 중요성 강조했죠. 프롬은요. 사회적 욕구 이론 주장하면서 역시 동기의 중요성 강조하고 있죠. 전 아직 대가는 아니지만 저도 동기론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역사에서 보면 동기론자들이 보면 나중에 대가 소리를 들어요. 그 동기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던 대체로. 그리고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동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기론의 입장에 많이 설 거라고 봐야 되는데, 동기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까 이제 제가 앞에서 쭉 얘기하면서 다 나오긴 나왔는데, 대체로. 일단 동기 없이 목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목표지향적 활동을 하는데 이건 동기 없이 목표가 형성될 수 없어요. 사람이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형성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갈증을 느끼고 물을 먹고 싶다라는 동기가 생겨야 뭘 찾아가게 돼요? 물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앞에 있는 걸 손을 뻗든 여기에 없으면 밖에 있는 물통을 찾아가든 그렇게 목표지향적인 활동. 인간이 생각하는 목표, 설정하는 목표, 혹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대, 이 모든 것은 다 동기가 기본에서 작용하니까 만들어지는 겁니다. 동기가 없다면 목표도 기대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동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동기 유발 안 되면 공부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 해도 너 지금 공부 열심히 하면 훗날에 뭐 잘 살 수 있고 이쁜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고 아무리 뻥쳐도 안 돼요. 애들이 그거 뭐 모르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 대충 알죠? 근데 동기 유발이 안 되면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여자친구를 얘가 사귀게 됐는데 그 여자친구가 공부 잘하는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부모가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와서 막 맨날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동기 유발이 돼야 하는 거지 뭐 좋은 얘기해서 이치적으로 깨우쳐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다 그런 점에서 동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정신활동과 실천활동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동기에 의해서 목표 설정이 되고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방향이. 그 다음에 이제 에릭 프롬이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상의 창시나 수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어요. 뭐 예를 들자면 말이죠. 이런 것도 예를 들 수 있는데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체로. 좋게 생각하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호적으로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동기가 있어요. 노동자들 공통에. 우리가 임금을 올리고 싶고 처우를 개선하고 싶어요. 근데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 알죠?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의 조직 같은 노동조합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본가들은 어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내 돈 뺏어갈까 봐. 이렇게 동기가 그러면 사상도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니 미치지 않겠습니까? 미칩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 같은 걸 빨리 받아들이겠죠. 자기 동기에 부합되니까. 반대는 안 받아들이겠죠. 사상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도 사실은 동기에 의해서 저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백분 토론을 볼 때 느끼는 수 있는 점이죠. 만약에 백분 토론에 동기가 서로 계제가 안 된다면 토론에서 한쪽 편이 일방적으로 논리적으로 밀렸어요. 그럼 끝날 때 생각이 다 바뀌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던가요? 안 그러죠. 진 사람들 나가면서 그러잖아요. 다음엔 꼭 이기자 막 이러면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죠. 왜? 동기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예를 들어 옛날에 그 4대강 사업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4대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4대강을 파면 한몫 잡을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반대는 그런 이익이 없어요. 파도 뭐 돈 버는 거 없어요. 그러면 4대강을 파서 한몫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4대강이 파는 것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고 주장하겠죠. 어떻게든. 편파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편파적인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설사 토론회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와도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파야 되니까 4대강을. 그래서 저는 토론을 제대로 하려면 동기를 까발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희들 파면 돈 생기지? 네. 우리는 안 생겨. 그렇게 해서 토론은 간단하거든요. 돈 포기해. 근데 우리 이제 그 토론을 그렇게 안 해요. 숨겨놓고 하죠. 숨겨놓고 하면 답이 잘 안 나와요. 동기를 드러내면 오히려 결론이 쉽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기를 드러내면 사실 소통이 쉬워지고 타협도 쉬워집니다. 오히려. 제가 경험한 사례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이랑 산에 가는데 중간 정상까지 갔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못 올라가는데 이놈들은 애들이 팔팔해가지고 조그만 때인데 초등학생 때인데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산 위로. 얼마나 저는 힘들겠어요. 이제 거기까지 갔다 오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니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죠.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저기까지 갔다 오면 너희들 내일 힘들어서 학교 못 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얘들이 뭐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들 학교 가는 건 지장 없다. 근데 이제 그 순간 제가 애들한테 너희들이 저길 갔다 오면 학교에 가는데 지장이 있다는 걸 논증하겠다 해서 논쟁을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애들은 계속 우기고 저는 저대로 우기다가 이제 화를 내겠죠. 이 새끼 어른이 얘기하던데 어디서 막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다행히 그때 우리 둘째가 그런 거야. 아빠 힘들어서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마음을 딱 캐치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고맙더라고.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은. 사실은 그래 그랬더니 그럼 그거 우리가 양보할게 이러는 거예요. 금방 타협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괜히 그 얘기를 꺼낸 거죠. 너희들 내일 학교 이런 얘기를 괜히 꺼낸 거죠. 아빠 힘들어서 그러는데 좀 내려가면 안 될까? 이렇게 해야 대화가 금방 풀리는 건데 거기서 괜히 또 이제 어른이 또 그런 얘기 못 하고 야 내일 학교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칼로리 소모가 또 이러면 이제 백분 토론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결국 동기가 밑에서 배후에서 작용하면 이게 다른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과가 먹기 싫은 아이는 사과를 못생겼다고 말한다. 이건 뭐예요? 사과 못생겨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과 먹기 싫어서 그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일단 자기 동기가 확실하게 정해지면 인지적으로도 그쪽으로 간다. 이거는 심리학 요새 연구에 많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미 그렇다는 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다중동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당연히 사람의 동기가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고와 행동을 하는데 그 시점에 하나의 동기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동기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다중동기 이론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결과를 낳을 때 동기가 동시에 여러 가지가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다. 이 다중동기 이론이죠. 그래서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모순적인 동기가 충돌할 수도 있죠.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프로이트의 갈등 이론의 사실은 핵입니다. 갈등 이론 아니에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이. 그래서 이 모순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그럼 다중동기가 작용한다면 인간의 어떤 행동에는 사회적 동기가 게재되기도 하고 생물학적 동기가 게재되기도 하고 동시에 게재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회적 동기가 더 중요하죠. 이런 게 이제 위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시에 작용할 때 동기가 병렬적으로 다 알아서 퍼센테이지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위계가 있다는 겁니다. 센 거, 약한 거,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사실 아까 그 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산에서 얘기할 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학교 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구질구질한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뭘까요? 사회적 동기 때문인 거죠. 어른으로서의 체면과 뭐 이제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등등 생각하면 초등학생보다 산을 못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참 창피한 거죠. 그런 게 없었다면 생물학적 동기를 전면에 내세웠으면 되잖아요. 내가 체력이 고갈됐노라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 걸 고려하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말이 그쪽이 더 먼저 나와요. 자, 이렇게 사람이 어느 순간에 동시에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작용한다. 내가 지금 강의도 듣고 싶고 화장실도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화장실 안 가죠. 참죠. 화장실에 가요?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그분들이 다 화장실 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너무 급하면 가야죠. 그건 뭐 할 수 없는데 대체로는 참을 수 있으면 참죠. 그렇게 이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투 선수들 뭐 이제 배고프다고 링에서 권투하다 내려오질 않잖아요. 밥 먹으러. 이런 식으로 사람은 다 이 동기의 위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까지 작용이 되냐면 전쟁 상황에서는요.
몸에 상처 입은 걸 모른다 그래요. 군인들이. 총 맞아도 모르고 상처 입은 것도 모른대요.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전투가 끝나고 나면 아파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통증 자체를 못 느끼게끔 동기가 위계화되는 거죠. 그 순간. 우리가 그런 경우 간혹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몸에 뭐 다치고 뭐 꼬이고 이래도 모르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온몸이 다 쑤시는 그런 게 있죠. 이게 이제 동기에 위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중 동기가 있지만 이게 병렬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위계적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이 정신분석학이 사실은 인격 이론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인격 이론을 이제 창시했다 또 주장했다는 것은 사실 프로이트주의의 정신분석학의 공헌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프로이트주의의 잘못된 점은 뭐냐? 구조적 관점, 역동적 관점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성욕설을 주장했다는 거죠. 즉 인간을 동물하고 똑같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동기가 동물적 본능이다. 이렇게 본 게 이제 프로이트주의의 가장 큰 잘못인데 프로이트주의에 의하면 이런 거죠. 인간이 성적인 행위를 뭐 예를 들어서 공격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한다. 밤일을 할 때 막 진짜 막 계속 때린다. 이게 이제 변태인데요. 그죠? 이런 경우가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공격적인 인간을 만든다라는 게 프로이트주의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프롬은 이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반대라고. 공격적인 인간이니까 성적 행위도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지 반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적 행동은 한 인간의 인격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모든 행동이 일관성 있게 나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주의는 이 숨겨져 있는 무의식 깊이 숨겨져 있는 어떤 성적인 본능 혹은 뭐 공격 본능, 뭐 죽음 본능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주로 봤다면 에릭 프롬은 반대 입장입니다. 이 본능은 인간에게서 완전 소멸됐다고 말할 수 없지만 거의 의미가 없다 이제. 완전 감소된 범주다라고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생물학적 동기를 가지고는 인간을 설명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은 생물학적 동기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본 것이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성욕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요. 동물의 경우에는 성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동물은 종족번식욕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욕이 아니에요. 종족번식욕이에요. 성욕은 이미 인간화된 욕구예요. 동물한테는 성욕이 없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종족번식욕은 있어도. 자, 왜 그러냐면 동물은 종족번식욕 혹은 이제 성욕이라고 일단 통칭했을 때 성욕을 언제 느낍니까? 발정기 때 느낍니다. 동물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주변에 고양이도 울 때 있죠. 괴상한 소리 내면서. 그거 발정기 때거든요. 그때만 넘기면 또 괜찮아요. 1년 내내 그럼 우리가 진짜 못 살잖아요. 근데 고양이들도 딱 그때만, 발정기 때만 해요. 그리고 발정기는 뭐에 의해서 정해져요? 생리적인 이유, 육체. 고양이의 신체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생식기관 같은 거에 의해서. 그래서 생식기관을 수술해서 없애면 발정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 제거됐죠. 그래서 동물들은 철저하게 신체 기관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 종족번식욕, 소위 성욕이라는 게. 그럼 동물은 어떨까요? 인간은 어떨까요? 발정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난 있다. 있어요? 없죠. 우리가 늑대 인간입니까? 없어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발정기가 없어진 걸 잘못 해석해서 성욕이 만성화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1년 내내 느낀다라고. 근데 이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발정기가 없어진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성욕은 동물의 종족번식욕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보노보 원숭이라고 있죠. 보노보 원숭이들이 서로 친해지면 성행위를 하거든요. 그건 뭘까요? 종족번식욕일까요? 이미 친교 활동일까요? 친교 활동입니다. 종족번식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무리 생활하는 보노보 원숭이에서도 종족번식욕이 아닌 다른 욕구로 변형이 된 겁니다. 인간은 어떻겠어요? 인간은 더하죠. 그래서 인간은 발정기가 되면 신체 기관에서 뭐 호르몬이 나와서 성욕을 느끼고 짝짓기 대상을 찾아서 길거리 배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은 오히려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존재죠.
그래서 성적 흥분도 확실하게 다른데 동물들은 언제 성적으로 흥분해요? 발전기에서 호르몬 나오면 흥분해요. 그렇죠? 인간은 언제 흥분해요? 발전기가 없으니까. 성적으로 뭐 그 애 잘 낳을 사람 혹은 씨 잘 뿌릴 사람 만나면 흥분해요? 이것도 그거는 시각이 또 어디에 의존해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의존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쁜 여자 보면 아니 아예 발전도 안 할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각적으로 옛날에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남성들이 어떤 여성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했을까요? 과거로 내려가면 원시 시대까지 좀 더 멀리 가면 풍만한 여성, 다산의 상징. 좀 지나서도 언제요? 비교적 건실하고 튼실한 여성을 보고 흥분했을 거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국인들을 만나서 서구 세계에 눈을 뜨기 전까지는 하얀 백인 여자를 봤을 때 성적 흥분을 했을까요? 아니면 먹고 싶었을까요? 그냥 식인종들은 그냥 구워 먹으려고 그랬겠죠? 문화적 맥락이 들어갑니다. 성적 흥분에.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아름다움의 기준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 흥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누대 안경이라고 그러죠. 이게 있기 때문에 소위 소아성애자 같은 놈들이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인 종족 번식력이라 그러면 소아를 보고 흥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정상적인 성인 여성을 보고는 흥분 못하고 소아를 봐야 흥분합니다. 미친놈들 맞아요. 그리고 양말 보고 흥분하는 놈들도 있어요. 이런 변태들이 많아지는데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미 이 성욕이라는 것이 사회적 욕구에 하위 욕구로 결합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남성들에게 있어서 성욕은 특히 소유욕, 과시욕, 정복욕 같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제가 계속하면 힘든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거세해도 성욕은 남아요. 인간은 뭐 그래서 그 수술 있잖아요. 주사 놓는 거. 그때는 조금 억제된다 그래요. 근데 좀 있으면 소용없대요.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놓으면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상하게 변태적으로 변하지. 어쨌든 인간에게 있어서 이건 문화적인 사회 문화적인 욕구에 통합이 돼 있다. 하위 범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진짜 성욕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있다고 믿으세요? 뻥치는 거다? 아닌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성직자들. 왜 그 사람들은 그 생물학적으로 고자입니까? 아니에요. 이 정신적으로 이 심리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욕망 구조가 바뀐 거고 그래서 성욕을 안 느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불신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실제로는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도 많이 닦으면 그거 안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까놓고 뭐 어릴 때부터 산에서만 자라서 밖에 나온 적이 없다 거의. TV도 거의 안 본다. 그러면 그냥 안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 자극이 너무 많은 이 사회에서 살 때 오히려 더 많이 느끼는 거 아닌가요? 자, 이건 논쟁적인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또 필요하면 따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하고 어쨌든 이 임상적인 장면에서도 보면 대체로 이 성적인 문제는 다 사회적인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불감이라든가 뭐 발기불능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심리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신체적인 문제도 거의 해결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건 뭐냐면 프로이트주의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족 번식력은 이미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위 욕구가 됐다. 따라서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사회적 생명활동과 관련된 욕구들입니다. 그런 동기들. 그래서 사회적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